네, 안녕하세요. 최경민호 계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 촬영을 하는 시간 기준으로 바로 어제 2월 26일이었죠. 그 회계사 1차 시험이 드디어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그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과가 좋든 혹은 결과가 조금 아쉽든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투입해서 정말 열심히 산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바람을 해보면서 그 1차 원가관리회계에서 기출되었던 문제 딱 10문제 나오죠. 자, 10문제를 한번 지금부터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회계학 저는 그 1형 시험지를 기준으로 해서 강평을 해드릴 거고요. 그 회계학에서 41번에서부터 50번까지 총 10문제가 우리 원가관리회계 시험이니까 그 시험지를 좀 준비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1번 문제에서부터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41번. 자, 우리 보조부문 원가 배부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대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보조 부문이 A랑 B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다음에 생산 부문, 우리 보통 제조 부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생산 부문이라고 표현을 하네. C와 D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지금 표를 딱 줬는데 문제에서 이런 표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뽑아 놓으면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식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보자마자 표를 보면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되냐면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있구나. 이거 A가 A한테 주는 거 200시간, 또 B가 B한테 주는 거 1000kW. 이런 걸 우리는 자기 걸 자기가 쓰는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우린 비율을 뽑을 적에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은 다 무시하고 계산해도 어차피 고려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은 다 무시하자라고 배웠었으니까 우린 이 200시간을 그냥 무시할 거야. 여기는 1000kW도 그냥 무시해버리자는 거지.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계가 아마도 이제 2000시간으로 좀 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전체 합계가 8000시간으로 딱 변하게 될 테니까 여기는 8000kW로 그래서 2000시간과 8000kW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이제 뽑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율을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자, 비율을 좀 뽑아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요 정도로 나오게 될 거야. A 같은 경우에는 40%, 40%, 그 다음에 20%, 그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50%, 25%, 25%, 그죠?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을 우리가 무시한 채로 서로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조금 나타내 보면 비율적으로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 테이블을 딱 받으시면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문제니까 일단 요거부터 뽑아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조 간접 원가는 A에서는 시간당 100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B에서는 킬로와트당 20원만큼 변동 원가들이 좀 발생을 했나 봐요. 그럼 이제 전체 A랑 B가 쓴 원가가 얼마인지를 뽑아낼 수 있겠네. 좀 이따가 뽑아보도록 하고 C랑 D에서도 원가가 발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각각 16만 1250원과 그리고 4만 원만큼이 발생을 하였더라. 자, 문제를 읽으실 때 이 회사에서 정해줘야만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회사에서 딱 정해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밑줄이라도 하다못해 하나 그으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이 부분 체크해야죠. 뭘 통해서 우리가 원가 배분을 할 거냐? 상호 배분법을 쓸 거래요. 상호 배분법을 쓸 거다.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정해줘야만 되는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호 배분법을 쓰면 우리 이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줄 아셔야만 되겠지. 자, C라고 하는 부문에서 C 부문, 요 문제의 이제 중심은 C인가 봐요. C에서 값이라고 하는 제품을 딱 만들고 있는데 단위당 기초원가를 알려줬네. 기초원가가 뭐예요? 기초원가라는 것은 DM이랑 DL이랑 합친 거, 걔네들을 기초원가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원가 배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조간접 원가 OH를 말하는 거니까 DM, DL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C에 대해서 한 단위당 10,000원 나왔더라. 그리고 우리 C 관련해서 값을 만들고 있는데 걔가 50단위만큼 만들어졌더라. 그리고 기초랑 기말에 제공품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더랍니다. 그러면 값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구하래요. 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죠. 단위당 원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는 뭐뭐가 들어갈 거냐? DM과 DL과 OH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DM하고 DL까지는 문제에서 줬으니까 됐고 OH만 어떻게든 계산하면 되는데 OH 계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상호 배분법을 이용해서 A, B에서 C, D로 배부하는 그 짓을 좀 해야지 되겠네. 다만 만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회계학 좀 어려웠다고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하시던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기가 어려웠었다라고 하면 그냥 문제를 대충만 읽어봐도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1번 좀 보세요. 1번. 1번이 4,775원이거든요.
일단 DM하고 DR 기초 원가만 봐도 벌써 10,000원인데 어떻게 원가가 4,775원이 나오겠어. 그렇죠? 그래서 찍고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1번을 절대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2, 3, 4, 5, 4개 중에서 하나를 좀 찍고 나오셔야 되는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지. 자, 어쨌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일단 상호 배분법을 제시해 줬으니까 연립방 정식을 먼저 짜야 될 텐데 연립방 정식을 짤 적에 조금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자, 보시면 그 A 같은 경우에 원래 얼마의 원가를 발생했는가라고 하시면 22만 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22만 원 어떻게 계산했어요? 2200시간에다가 100원만큼을 때린 거지. 다시 문제 한번 가보시면 시간당 1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자꾸만 헷갈려 하시냐면 전체 발생시킨 시간은 2200시간이니까 당연히 2200시간 베이스로 A의 원가를 계산을 해야지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비율을 뽑을 적에 뭘 무시했었냐면 A가 A한테 주는 200시간 이걸 무시하다 보니까 요거 계산을 할 때도 200시간 무시하고 2000시간에다가 100원을 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비율을 뽑아줄 적에 편의상 그냥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을 무시해버리자 이런 컨셉인 거지 물리적으로 200시간도 발생한 겁니다. 200시간 물리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원가도 당연히 발생한 거지 비율 뽑을 때 효율적으로 뭔가를 무시했다라고 해서 이미 발생해버린 원가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200시간 베이스로 B도 마찬가지 9000kW 전체를 베이스로 해서 킬로와트당 20원 요걸 좀 때려줘야만 우리 전체 원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A는 22만 원을 들고 있었고 B는 18만 원을 들고 있었는데 금액이 좀 불겠지, 그렇죠? 그래서 뿌는 거를 한번 따져보면 A는 B 때문에 금액이 불고 B는 A 때문에 금액이 불어요.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A한테 얼마나 주느냐? B는 자기가 돈 생기면 절반을 A한테 준다. 그래서 0.5B. A는요. 자기가 돈 생기면 40%만큼을 무조건 B에게 준다. 그래서 0.4A. 뭐 요 정도로 연립방 정식 세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연립방 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걸 풀어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387500.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335000. 요 정도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원가 배부해야죠. 보조 부문 A, B, 그 다음에 생산 부문 C, B, C, D까지 이렇게 했는데 배부하기 전에 원가가 얼마씩 있었는가라는 것들은 문제에서 줬어요. 그리고 22만 원과 18만 원은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숫자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A랑 B를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연립방 정식을 통해서 A는 387500, B는 335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냈고 아까 전에 문제 읽으면서 우리는 비율을 다 뽑아냈으니까 상호 배분법을 쓴다? 그럼 하나도 무시하는 거 없이 그 비율대로 다 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부를 좀 하고 나면 우리는 A랑 B의 원가는 다 사라지면서 C와 D의 원가는 각각 배부 후에 40만 원과 20만 1250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값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C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 40만 원 얘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 그래서 40만 원이긴 한데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값 제품에 대해서 뭘 지금 구해보라고 하고 있느냐 단위당 원가를 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건 총액일 거고 단가로 가려면 생산 단위가 몇 개? 50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누기 50을 해주시면 되겠지. 다만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뭘 묻고 있냐면 단위당 원가 그 자체를 묻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40만 원은 뭐만 계산한 거냐 이건 제조간접 원가 OH만을 딱 계산한 거라고요. 그럼 DM과 DL도 있어야 되겠지. 걔네들은 이미 단가요. 이미 단위당 기초원가로서 10,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줬으니까 그 10,000원을 좀 함께 넣어주셔야만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단위당 원가는 DM과 DL 준 거 10,000원에다가 40만 원을 50단위로 나누어서 나머지 8,000원까지 더하셔서 18,000원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따라오셨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3번 18,000원 골라주시면 되겠네. 자, 다음 문제 4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원가 계산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X 3년 초에 설립됐대. 그럼 문제에서 X 3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기초에는 아무것도 없었겠다. 그죠? 자, 정상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아, 그럼 DM과 DL은 실제이지만 OH만큼은 예정 배부액을 쓰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네. 자, 예정 배부율은요. 직접 노무원가의 80%를 쓰게 됩니다. 그럼 직접 노무원가가 배부 기준일 테니까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의 예정 배부율 80%를 때리면 그게 바로 제조간접 원가의 예정 배부액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배부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 또 나왔네요. 아까 전에 41번 문제를 풀 때도 회사에서 골라줘야만 되는 것 이것은 무조건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서도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쓴대요? 전액 매출원가에다가 조정한다. 우리 매출원가 조정법을 제시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읽을 때도 저처럼 저런 식으로 하다못해 밑줄이라도 좀 그어 놓으면서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지. 자, 어쨌든 실제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가 5만 원이었고 직접 노무 원가랑 제조 간접 원가는 각각 5만 원과 3만 원입니다. 자, 주의하실 포인트.
실제 원가 계산에 쓰는 게 아니고 정상 원가 계산에 쓴다고 했어요. 그럼 DM하고 DL은 실제 발생액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제시했던 5만 원과 5만 원 이거 넣으면 돼요. 하지만 제조간접 원가는 무턱대고 3만 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3만 원은 실제로 발생한 금액인데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OH를 실제 발생액을 넣을 게 아니라 뭘 넣는다? 예정 배부액을 넣어야만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 자, 기말 제공품에도 직접 재료 원가가 10,000원만큼 있었고요.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액이 8,000원만큼 들어가 있었답니다. 자, 배부 차이를 조정한 후에 매출 원가를 줬어요. 아까 전에 매출 원가에 다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조정이 끝난 매출 원가는 1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기말 제품의 원가는 얼마이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네요. 그렇죠? 자, T 계정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어요.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우리 일단은 정상 원가 계산이고 분명히 배부 차이가 발생할 거고 배부 차이는 매출 원가에서 조정을 한다라고 했고 조정한 후에 매출 원가까지 줬으니까 애시당초 우리는 도대체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 즉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가 얼마인가 이걸 좀 알고 가면 편할 것 같거든요. 자, 실제로 발생한 금액은 문제에서 줬죠. 실제 발생한 금액은 얼마? 3만 원만큼이더라. 그리고 예정 배부액은 우리 실제 배부 기준 수에다가 예정 배부율 때리면 되는데 실제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원가 5만 원이었으니까 그 5만 원에다가 예정 배부율 80% 때려주면 되겠네요. 결국 비교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실제로 발생한 금액 3만 원, 예정 배부액은 5만 원에 80%를 때린 4만 원. 그렇다면 배부 차이는요? 만 원만큼 나오겠네요. 실제는 액에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려 4만 원 잡아놓은 거야. 그럼 만 원만큼 어떻게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뭐라고 부르자? 과대 배부라고 부른다. 따라오셨죠? 자, D 계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제공품 계정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제품 계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기말 제품이니까 요 녀석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을 다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쭉 한번 넣어볼게요. 뭐뭐 알고 있냐면 기초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DM하고 DL은 문제에서 줬어요. 실제 발생액과 실제 발생액. 얘는 실제 발생액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었죠. 얘는 예정 배부액을 넣기로 했었고 예정 배부액 방금 전에 계산했던 4만 원 있으니까 이 친구 여기다가 그냥 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따라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정 배부액을 넣어서 우리가 차변을 제공품 계정에 차변을 다 해결했네. 그 다음 제공품 계정에 우리 대변 중에서 이 기말 제공품에 뭐뭐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 DM이 만 원만큼 들어가 있었다. 요거 줬고요.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 예정 배부액을 말하는 것이 8,000원 들어가 있었더래요. 그러면 얘가 8,000원이라면 DL 금액도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 둘 간의 비율이 지금 예정 배부율 80%만큼이다 라는 거 이걸 알고 있으니까 애시당초 80%로 출발을 했다면 당연히 요 단에서의 둘 간의 비율도 80%다 라는 것은 당연히 성립을 하겠지. 그러면 요 80%의 비율을 이용해서 요 금액을 뽑아낸다 라고 하면 제공품 계정의 입장에서는 다 뽑아냈고 지금 얘만 모르는 거니까 모든 숫자들을 다 뽑아냈으면 얘도 충분히 계산이 되겠네. 그럼 그 금액은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 부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DL 금액은 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요 녀석에 이제 만 원이 나오는 순간 우리 완성된 금액은 11만 2천 원이다. 요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11만 2천 원 그죠? 그래서 11만 2천 원 정도가 완성되어서 제품 계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지금 뭘 줬느냐면요. 우리한테 매출원가 금액을 줬어요. 근데 매출원가 금액을 얼마라고 줬냐면 10만 원이라고 줬거든요. 매출원가가 10만 원이다라는 걸 줬다고 해서 여기다가 그냥 신난다고 해서 1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0만 원에 보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조정이 끝난 상태래.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제조간접 원가가 예정 배부액으로 출발을 한 것이니까 이 T계정 안에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는 조정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조정이 끝난 금액이 10만 원만큼이다라는 걸 줬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정 후의 금액이라서 여기에다 넣을 수는 없다. 그럼 조정 전의 금액이 도대체 얼마였겠느냐라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 회사는 차이 조정 어떤 방식으로 한대요? 매출원가에다가 전액을 다 조정할 것이다. 전액을 매출원가에다 조정해야 되는 그 배부 차이가 만 원만큼 과대하게 배부된 상황이니까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 원을 조정할 적에 너무 과대하게 잡아놨으니까 조정할 때 금액을 더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빼야 되겠어요? 과대 배부는 내가 너무 많이 잡아서 문제잖아. 그렇죠? 너무 많이 잡아서 문제니까 조정하려면 그 많이 잡은 걸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줄이는 걸 누구 줄여라? 매출원가 줄여라. 그래서 매출원가에다가 만 원만큼을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여기에서 만 원만큼 줄이는 조정을 했더니 그게 10만 원이 됐대. 그럼 이 금액은 얼마? 조정하기 전엔 11만 원이었나 보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11만 원이 바로 조정 전의 금액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자, 우리 문제의 목표는 기말 제품을 구하는 건데 요 녀석 알았고요. 요 녀석 알았으니까 당연히 기말 제품 계산은 충분히 가능하겠네. 계산 한번 해보시면 2,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매출 원가 조정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원가 조정을 하더라도 매출 원가만 건드린다. 바꿔 말하면 이런 기말 제공품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말 제품 이런 아이들은 손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예정 배부액을 그대로 T계정 돌려놓고 그 상태로 그냥 공시가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은 그냥 2,000원 그대로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정답 확인해보면 정답은 2번 2,000원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4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3번 종합원가 계산 문제네요. 자, 읽어봅시다. 반도체 만들고 있고요. 선입선출법 쓴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에서 알려줘야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41번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상호배분법이 그랬었고요. 42번에서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었고, 43번에서는 선입선출법을 제시하고 있네. 우리 종합원격에서는 선입선출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균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뭘 쓸 거냐라는 건 우리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정해줘야만 되겠지. 자,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재료는 초기에 다 들어가고요. 전환원가는 또 균등하게 발생한답니다. 자, 2월 중에 생산한 자료를 보니까 기초의 제공품이 15,000개 있었고요. 전환원가의 완성도는 40%래요. 원가는 10,000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랍니다. 착수한 게 7만 개고 당월 생산 착수 완성품이 55,000개, 기말 제공품이 5,000개인데 걔네들은 80%래요. 공손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줬네요. 자, 직접 재료 원가가 14만 원, 전환 원가가 21만 원만큼 발생을 했다. 20%까지 오면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요. 정상 공손은 합격품에다가 10%를 좀 때려주면 된대요. 자, 정상 공손의 원가는 합격품에 가산할 것이고 비정상 공손은 기간 비용 처리한답니다. 공손품들은 전부 다 폐기할 것이고 처분 가치 없대요. 자, 그러면 정상 공손의 원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시험을 보실 모든 수험생들은 종합원가 계산의 5단계법 특히나 이렇게 공손이 있는 케이스 정말 많이 풀어보고 시험장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기계적으로 막 풀어야죠.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다만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실수할 만한 포인트는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체크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입선출법이요.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된 대변의 물량을 기초제공품이 완성된 것과 단기 착수분이 완성된 것으로 쪼개줘야 되겠지. 당연히 공손도 정상 공손이 몇 개이며 비정상 공손이 몇 개인지로 쪼개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까지. 우리 종합원가계산은 어차피 차변의 금액은 주고 대변을 뽑아보세요 라는 차변 줄게 대변 다오 컨셉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대변에 있는 아이들을 나열해보고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우리가 잡아주자는 거죠. 숫자 한번 넣어봅시다. 알고 있는 숫자는 요 정도예요. 주의하실 포인트는 우리 지금 이 녀석이에요. 당월 생산 창수 완성품. 지금 여기만 보면 완성품이 55,000개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 자리에다가 너무나 55,000원이라고 너무나 쓰고 싶어 이렇게 완성된 자리에다가. 하지만 이게 55,000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당월에 생산을 착수했는데 걔가 완성이 된 거 그게 55,000개다 이 소리잖아요. 즉 기초 제공품이었는데 완성이 된 거 말고 이번 월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걔가 완성된 걸 따져보니까 몇 개더라? 55,000개더라. 그래서 55,000개는 얘를 준 거지 절대로 얘를 준 게 아니라는 거. 요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 15,000개는 어차피 완성이 되었을 테니까 단기에 완성된 녀석은 이렇게 둘을 더해서 7만 개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7만 개를 15,000개랑 그 다음에 55,000개 이렇게 둘로 좀 쪼개놨고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40%다라는 걸 줬습니다. 공손도 10,000개라는 거 줬고요. 기말 제공품 5,000개고 그 다음에 완성도 80%도 줬어요. 그리고 우린 공손과 관련해서 기본 가정 가운데서 우리 공손의 검사 시점은 공손의 완성도랑 동일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공손 검사 시점 20%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적어놓고 나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적어놓은 이 계정들은 전부 다 대변의 계정이니까 물량끼리 비교했을 때 차변의 합계랑 대변의 합계는 당연히 맞아야 되잖아요. 차변에는 뭐가 있을 거냐라는 걸 따져보니까 기초제공품이 15,000개 있더라. 새롭게 착수한 게 7만 개 있더라. 합치면 몇 개? 85,000개잖아요. 여기도 85,000개네요. 이렇게 이거 3개 더하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85,000개씩 이렇게 왁구를 맞춰놨구나라는 걸 좀 확인하시고 그 상태로 이제 우리가 1단계 물량 잡는 걸 끝내주려면 여기 있는 10,000개 중에서 도대체 정상은 몇 개고 비정상은 몇 개냐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거죠. 다시 한번 이거 보니까 정상 공손의 허용 수준은
합격품의 10%다라는 걸 줬어요. 그럼 일단은 합격품이 도대체 몇 개인지를 다 세시고 그걸 다 세셨으면 거기에다가 10%만큼을 붙여주면 되겠네. 곱해주면. 자, 근데 매번 강조했던 포인트죠. 기본반에서부터 뭐 객관식반, 뭐 파이널 강의까지 매번 강조했던 포인트. 우리는 통과 기준이 됐든 도달 기준이 됐든 지금 합격품에다 때리는 거니까 통과 기준이거든요. 통과 기준이든 도달 기준이든 무조건 앞에 세 글자를 붙여서 읽으셔야 된다고. 세 글자 뭘 붙이자? 단기중이란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냥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언제 합격을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단기 중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허용 수준이 그냥 합격품의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우리는 그냥 단기 중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셨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 단기 중이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단기 중에 제가 합격을 했다 싶으면 동그라미를 치고요. 단기 중에 합격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X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기초제품이 15,000개가 있대요. 작년에 어디까지 했어요? 작년에 0부터 40까지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올해는 40부터 100까지, 뭐 이번 월이지만 어쨌든 전기에는 0부터 40까지, 이번 기회는 40부터 100까지. 그럼 검사를 20에서 한다면서요. 얘네들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다는 거는 검사를 통과는 하긴 한 거야. 그렇죠? 검사를 통과해야 완성을 시키죠. 당연히 통과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다가 X라고 써놨네요. 왜 X야? 검사를 통과한 건 맞는데 언제 통과했다? 작년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왜? 0부터 40은 다 작년이니까 20을 검사하는 것도 당연히 작년이겠죠. 그러면 작년에 통과한 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니 작년에 통과한 건 왜 빼는데요? 이런 부분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2차 때 상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단기 중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무조건 X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55,000개는 무조건 모든 게 단기인 거니까 단기에 검사받고 통과했다 동그라미. 기말제공품은 단기에 0부터 80까지 갔으니까 80까지 가는 길에 20 거쳐온 거잖아요. 단기 중에 검사받고 통과했음을 알 수 있는 동그라미를 좀 쳐줍시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동그라미 받은 아이들은 우리 얘는 빼고 55,000개랑 그 다음에 5,000개 정도 되겠네. 그럼 걔네 둘을 합치신 다음에 거기다가 허용률 10% 때려주면 되겠네요. 즉 55,000개와 5,000개를 더한 숫자에다가 10% 때리니까 6,000개가 나오더라. 걔가 정상 공손이면 나머지 4,000개는 비정상 공손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 1단계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갈게요. 완성품만 산량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재료비랑 가공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봐야죠. 보니까 재료비는 초기에 전량 다 투입되고 전환 원가 같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발생한대요. 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재료는 0에 들어가는데 가공비는 균등하게 들어간다. 선입선출법에서는요. 완성품 완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할 때 무조건 단기 거만 납둘 거니까 단기의 원가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완성품 완산량도 내가 단기에 돈 쓴 것 얘네들만 놔두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000개는 40까지는 이미 작년에 했으니까 0부터 40이 작년이라면 0의 재료비를 쏜 그 행위도 작년에 일일 거 아니겠어요. 전기. 그래서 올해 돈 들어간 건 없다. 재료비가. 그래서 빵개입니다. 가공비는 우리 작년에 40, 요번 기회는 60이니까 15,000개 곱하기 60% 때려서 9,000 하시면 되겠죠. 55,000개는 모두가 단기니까 55,00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우리 공손과 관련된 기본 가정 중에 또 하나 수정된 선입선출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정된 선입선출법의 의미가 뭐냐면 공손은 모두 다 언제 발생하는 거다. 어디서만 어떤 애들이 공손이 되는 거다. 단기에 착수한 놈들에서만 발생한다. 즉 기초제공품이 우리가 공손이 되는 게 아니라 단기에 새롭게 착수한 놈들 단기에 시작한 놈들만 단기에 공손이 돼버린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6,000개랑 4,000개는 단기에 시작했다.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완성도 20까지 갔다. 0부터 20이다라고 자신 있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수정된 선입선출법이라는 좋은 가정 때문에 0부터 출발하면서 재료비를 다 넣었을 거예요. 6,000, 4,000. 가공은 20%만큼 들어갔겠네요. 자, 기말제공품 5,000개도 단기에 출발했습니다. 5,000개 재료는 다 쐈겠지만 가공은 80%까지밖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쳐보시면 재료비도 가공비도 다 완성품 완산량은 7만 개씩 나오겠네요. 자, 우리는 단가로 뭘 뽑고 싶은 거냐? 단기의 단가를 뽑는 게 바로 선입선출법이니까 단기의 재료비 14만 원, 단기의 가공비 21만 원 제시한 것들 걔네들을 좀 집어넣어주면 우리 단기만의 단가 2원과 3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구해보라고 하는 것은 정상공손원가니까 정상공손원가는 얘네들이죠. 이렇게
이 6,000개랑 1,200개 얘네들한테 각각 2원과 3원을 곱해주시면 정상 공선의 원가 계산 충분히 가능하겠네. 그래서 정답은 15,600원. 우리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풀만하시죠? 자, 44번으로 넘어갑시다. 그 10문제를 제가 이제 어저께 한번 풀어보면서 그나마 조금 뭐 어렵다라기보다도 그 조금 센스가 있어야 풀겠구나 싶은 문제는 4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44번이 아마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그 자리에서 독서실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의 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푸셨으면 다 푸셨을 거예요. 44번을. 근데 시험장에서는 어라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마도 44번이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44번 한번 읽어볼게요. X 3년 초에 설립이 되었답니다. 단일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생산 판매 관련해서 자료를 줬는데 점이 꽤 많이 있네. 첫 번째 점을 보시면 500개를 생산해서 300개를 팔았답니다. 기초가 없어요 지금. X 3년 초에 설립됐으니까. 그럼 기말은 몇 개? 200개 남아있겠구나. 자, 제품의 판가는 10,000원이고요. 판매 관리비는 20만 원이래요. 뭐 변동비다 고정비다 하는 말이 없는 걸 봐서 다 합쳐서 20만 원이다 그런 소리일 것 같네. 자, 변동원가 계산과 초변동원가 계산으로 영업이익을 구해봤더니만 76만 원, 40만 원 그렇대요. 그럼 둘 간의 차이는 이제 우리가 DL과 VOC 때문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자, 제조원가는 변동원가인 DMDL과 그 다음에 고정원가인 제조간접원가로 좀 구성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OH 중에서 변동비 성격인 게 뭐 딱히 없나 봐. 총 제조원가는 지금 300만 원만큼이 발생을 했답니다. 제공품은 월말에 없었대요. X 3년 초에 설립됐으니까 기초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공품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죠. 근데 월말에 제공품도 없으니까 제공품 계정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1월 달에 도대체 직접 재료원가가 얼마나 발생했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발생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발생했다는 거 공장에서 쓴 거. 즉 매출원가에 포함돼서 팔린 부분들이 비용화된 게 얼마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애시장초 그냥 투입돼서 발생한 거. 그냥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여러분. 힌트는 직접 재료원가요. 그냥 다른 걸 물어본 적이 없고 직접 재료원가거든요. 그럼 직접 재료원가만 딱 발라내서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애를 딥다 파야 되겠어요. 직접 재료원가만 특별 취급하는 녀석이 하나 있잖아. 누가 있어요? 초변동원가 계산은 이 직접 재료원가만을 우리 제품원가로 인정하고 T계정을 돌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누구만 넣을 거냐? 직접 재료원가만 넣거든요. 나머지는 발생하자마자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직접 재료원가를 구하는 문제니까 초변동원가 계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변동원가 계산에 최대한 포인트를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비용의 발생액입니다. 전체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발생액이에요. 발생액.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되는 금액 그거랑 별개로 제조원가는 공장에서 그냥 내가 쓴 금액, 판매관리비는 팔고 관리하고 하면서 내가 쓴 금액 그게 얼마냐 이거죠. 제조원가 얼마 발생했대요. 문제에서 제조원가는 300만 원 발생했더라라는 걸 줬어요. 제조원가 300만 원 그죠? 판매관리비는 얼마 발생했대요? 판매관리비 다 합해서 20만 원 발생했대요. 판관비 20만 원 요만큼이 발생했다는 거지. 즉 내가 뭐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하다 보면 뭔가 막 비용이 쓰이게 될 텐데 그 쓰이는 거 다 합쳐주면 얼마냐? 그게 바로 320만 원이었다 이 소리야. 따라오셨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안에는 당연히 발생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직접 재료원가마저도 뭐가 포함되어 있을 거냐? 발생액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는 지금 걔를 계산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두 번째로는 뭘 좀 들여다볼 거냐면 얘 좀 봅시다. 초변동원가 계산 손익계산서를 그려보면 도대체 총 비용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자, 초변동원가 계산 손익계산서를 그려보면요. 일단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매출액은 얼마가 될 거냐면 판매 수량이 300개인데 한 개당 단가가 10,000원이다라고 했으니까 300만 원이 매출액이겠지.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초변동 원가 계산으로 손익계산서를 그려봤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총 300만 원이 나와요. 매출액은 300만 원. 이렇게. 근데 여러 가지 막 비용들이 있겠죠. 근데 걔네들이 있던 말던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초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지금 40만 원이라면서 이렇게 40만 원. 자, 그러면 얘네 둘 간의 차이인 260만 원이 바로 우리 초변동원가 계산에서 비용 처리되는 전체 금액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게 이제 260만 원이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근데 잘 보세요. 요 비용 안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매출원가.
근데 그 매출 원가 안에 누구밖에 안 들어있어요? 초변동이니까 DM, 직접 재료 원가 하나밖에 안 들어있겠지? 즉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 비용 처리되는 이 금액 안에는 직접 재료 원가는 발생액이 아니라 발생한 것 중에서 뭐 한 거? 팔린 거, 매출 원가니까 걔네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직접 재료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운영 원가, 운영 비용, 운영 원가 이런 식으로 불러서 전부 다 뭘 집어넣냐면 다 발생액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위에서 넣었던 전체 비용의 발생액하고요. 지금 우리가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 비용 처리되고 있는 이 전체 비용하고요. 금액의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금액 차이가 왜 날 수밖에 없냐면 아까 전에는 요 발생액 안에 직접 재료 원가도 발생한 상태로 그냥 들어갔을 건데 초변동 원가 계산이다 보니까 여기는 전체 비용 260만 원 안에는 직접 재료 원가만큼은 얘는 T계정을 태워줄 거니까 발생한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 한 녀석을 팔린 녀석을 넣었을 거 아니겠어요. 즉 다른 애들은 다 똑같이 발생액을 넣어놨는데 오로지 DM만큼은 여기는 320만 원 안에는 발생액이 들어갔고 여기는 260만 원 안에는 그 발생한 금액 중에서 팔린 금액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둘 간의 차이인 60만 원이 뭐겠어요? 발생은 했는데 안 팔리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자, 여기는 320만 원 안에는 직접 재료 원가의 발생액이 들어갔어요. 자, T계정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직접 재료 원가의 발생액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하는 것은 생산하다가 발생하죠.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야. 기초는 없어요. 생산하다가 발생했으니까 발생액은 요만큼이라고 이렇게 발생액은 요만큼이라고 이렇게 발생액은 직접 재료 원가만 치면 즉 요 320만 원에는 직접 재료 원가 발생액이 얘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는 260만 원을 계산할 때는 다른 애들은 다 똑같이 발생액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기간 비용이니까. 근데 직접 재료 원가라는 그 친구만큼은 유일하게 팔린 금액이 매출 원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기 들어간 금액이라는 거죠. 그럼 팔린 금액이니까 요 금액이라고 이렇게 판매된 금액. 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 안에는 직접 재료 원가의 발생액이 들어왔고 요 안에는 직접 재료 원가의 판매액이 들어왔다. 그럼 둘 간의 차이가 60만 원 나죠? 그 차이는 뭐겠어요? 요 금액이겠지? 직접 재료 원가 관련해서 요 금액이 이제 60만 원이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수량적으로 보면 우리가 몇 개 만들었대요? 500개를 만들었다. 이게 500개 만들었다. 500개 만들었다. 그런데 몇 개 팔았다? 300개 팔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말에 남아있는 것은 몇 개일 것이다? 200개일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럼 200개가 60만 원이다 이 소리 아닌가요? 그죠? 200개가 60만 원이니까 한 개당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60만 원 나누기 200개 하시면 한 개당 얼마다 나오겠지. 그 한 개당 단가를 여기 500개에다 곱해주면 전체 발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계산 과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둘 간의 차이가 60만 원인데 그 차이는 분명히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된 직접 재료 원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된 직접 재료 원가가 60만 원이었으니까 기말재고의 수량이 200개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하나당 단가가 나올 거고요. 우리는 발생액이 중요한 거니까 도대체 몇 개만큼 발생했을 거냐? 생산하다 발생했을 것이다. 생산량 500개를 거기다 때려주면 150만 원만큼이 처음에 발생했었나 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150만 원, 정답은 4번 딱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살짝 이제 뭐 센스로 좀 푸는 그런 문제인데 그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어떤 독서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떠오르더라도 평소에는 그 실전에서는 사실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4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5번에서는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를 묻고 있네요. 자, A사업부 최저 필수 수익률을 줬고요. 가중 평균 자본 비용 왁이죠, 왁. 10%를 줬습니다. 세율은 40%만큼이고요. 예산 관련해서 자료는 고정원가랑 판매 가격, 그리고 변동원가, 생산 판매량, 그리고 영업자산과 투하 자본을 줬어요. 자, 물어보는 건 RI 잔여이익, 그 다음에 EVA 경제적 부가가치인데 자, 잔여이익은 어떻게 구해요? 잔여이익은 세금 반영 안 하죠. 잔여이익은 그냥 영업이익, 세전 영업이익, 거기에서 마이너스 치기를 투하 자본 말고 영업자산. 여기서는 지금 영업자산이랑 투하 자본이랑 같게 줬는데 사실 얘네 둘이 조금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요. 다르게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영업자산을 줬죠. 영업자산하고 투하 자본이 똑같이 100만 원이다라는 거 줬지. 그래서 영업자산에다가 뭘 곱하자? 최저 필수 수익률을 곱해줘서 빼자. 구경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일단 영업이익을 먼저 구해 놓읍시다. 영업이익은 우리가 CVP가 있으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판가는 550원이고
변동비 200원이니까 한 개당 공헌이익이 지금 350원 정도가 되겠네, 그죠? 350원인데 몇 개 팔았느냐면 지금 2,000개를 팔았으니까 공헌이익은 요만큼일 거고요. 고정비가 아까 전에 40만 원이다라고 줬으니까 40만 원 빼주시면 영업이익 세전으로 30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RI 한번 계산해 보시면 세전 영업이익에서 우리 영업자산도 똑같이 100만 원이다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최저 필수 수익률 15% 요거 때려주면 15만 원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반면에 EVA는요. 그냥 영업이익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세후로서의 영업이익으로 간다. 법인세까지 고려하는 게 바로 EVA니까 세후로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치기를 투하자본으로 가야죠. 다만 여기서 똑같이 이제 100만 원. 그리고 곱해주기도 최저 필수 수익률을 곱하는 게 아니라 가중평균 자본 비용. 그러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우리 주주에 대한 거죠.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까지도 우리가 가중평균을 해놓은 건데 어쨌든 문제에서 다 줬으니까 세전 영업이익 30만 원을 세후로 바꾸기 위해서 1-40%만큼을 했어요. 40% 법인세율이었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치기를 우리는 투하 자본이 100만 원이었고 왁을 우리가 10%다라고 지금 제시를 받았으니까 그 10%를 좀 때려주면 남은 금액은 8만 원 정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비교적 좀 간단하게 나온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1번 잔여이익은 15만 원, 그 다음에 EVA 경제적 부가가치는 8만 원이다. 이 정도로 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46번으로 넘어갈 건데 46번은 그동안 참 안 나오던 주제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손익분기점을 구해라 라는 그런 문제, CVP 문제인데 CVP 중에서도 이제 전부원가 계산으로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에서의 CVP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정상원가 계산을 쓴대요. 그럼 나중에 기초재고, 기말재고 수량을 줬고요. 실제로 판매한 수량도 줬네요. 판가도 줬고 그 다음에 고정비는 총액으로, 그 다음에 변동비는 단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네. 자, 그런 와중에 밑에를 보니까 기초랑 기말의 재고는 모두 다 완성품이고요. 제공품은 아예 없었대요. 손익분기점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뭘로 하래요? 전부원가 계산으로 하라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봤던 손익분기점 구하세요 등등의 CVP는 다 뭐였어요? 대부분 다 변동원가 계산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부원가 계산으로 가래요. 자,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게 뭐냐면 애시당초 CVP에서는 기본적인 가정으로 뭘 깔았었어요? 기본 가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게 CVP의 기본 가정이다 보니까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면 여러분 변동원가 계산으로 분석하나 전부원가 계산으로 분석하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생산한 것만큼 팔았으니까 재고가 없겠지. 그럼 재고 자산에 남는 FOH 때문에 둘 간의 차이가 나는 그런 개념이었으니까 생산한 것만큼 무조건 팔아낸다 그러면 재고가 없어져서 결국은 전부원가 계산으로 분석을 하든 변동원가 계산으로 분석을 하든 원래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 막 풀었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보니까 기초재고, 기말재고, 그 다음에 실제 판매량을 줬거든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생산량을 계산할 수 있는데 생산량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4,000개쯤 나올 거라고. 그럼 생산량은 4,000개, 판매량은 4,200개. 어라? 생산량과 판매량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경우에는 변동원가 계산과 그 다음에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달라지니까 CVP라는 것은 수지타산의 분석이잖아요. 수지타산을 분석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익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전부원가 계산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제가 한번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보통 판가에서 변동비를 빼준 다음에 이걸 단위당 공헌이익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Q를 때려주고 마이너스 시기를 고정 제조 간접 원가나 그 다음에 고정 판매 관리비 같은 것들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빼가지고 그 녀석이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이다 요 정도로 갔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식은 철저하게 그냥 변동원가 계산이다 라고 놓고 푸는 식이야. 왜 그러냐면 FOH를 보세요. 이게 변동원가 계산이냐 아니면 전부원가 계산이냐 그걸 좀 알아내려면 FOH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FOH만 들여다보면 되는데 FOH가 지금 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용 처리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을 뿐이지 FOH 금액에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즉 FOH가 만약에 100원 발생했잖아요. 비용도 100원이에요. 만약에 FOH가 공장에서 100만 원 들어가죠? 그럼 비용도 100만 원이에요. 1억 썼으면 1억을 비용 처리해라. 즉 발생한 것만큼 그대로 비용이다. 기간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변동원가 계산이에요. 근데 우린 전부원가 계산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면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FOH를 그냥 다이렉트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
T 계정을 돌려가지고 팔린 것만 비용 처리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팔린 것만 비용 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Q가 판매량이잖아요. Q에다 걸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FOH 친구들이 누구 있냐면 DM과 DL과 VOH가 있는데 DM, DL, VOH는 지금 이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비용 처리되고 있죠. 이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원가니까 마이너스로 비용 처리하고 있다. 이건 오케이. 근데 어떻게 비용 처리하고 있냐면 얘를 Q에다 걸어주고 있다는 거죠. Q에다 걸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비용도 많이 들어가라. 팔린 것만큼 비용이라서 제품 원가라서 그런 컨셉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FOH마저도 똑같이 제품 원가로 취급해 주는 게 전부 원가 계산이니까 전부 원가 계산으로 CVP를 하세요. 그러면 얘만 이 괄호 안으로 쏙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다만 괄호 안으로 집어넣어 줄 적에 얘는 지금 총액이다 보니까 괄호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단가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가를 계산하려면 단가를 계산하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FOH는 뭐 하다가 발생했냐면 생산하다가 발생했으니까 생산량으로 그냥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단가가 된다는 거지. 다만 이 문제에서 약간 찝찝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줄에 정상원가 계산을 씁니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정상원가 계산이니까 단가를 계산할 때도 그냥 실제 단가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예정 배분율로서의 단가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정상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이제 어떤 숫자를 막 주냐면 FOH가 예산상으로 얼마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정상의 생산량, 예정 조업도가 몇 개였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줘요. 그럼 걔네들을 가지고 집어넣어 줘야만 예정 배부율로 들어가는 거지. 다만 예정 배부율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겠어요? 배부 차이가 또 발생하겠죠. 그럼 그놈의 배부 차이까지도 조정을 해줘야만 CVP가 완벽해진다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없고요. 뭐 예정 조업도가 몇 개인지 그런 것도 전혀 안 줬고요. 배부 차이가 발생하면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뭐 매출원가 조정법을 쓸 수도 있고 비례 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전혀 안 줬어요. 전혀 안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실제랑 그 다음에 예상한 거랑 그냥 똑같다라고 보고 그 상태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단가로 바꿔주려면 우리 FOH는 뭐 하다가 발생했다? 생산하다가 발생했으니까 결국은 생산량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우리 FOH의 단가를 좀 넣어주신 다음에 그 녀석이 괄호 안으로 좀 들어가 주시면 결국 FOH의 단가에다가 판매 수량 Q를 곱해주는 거니까 FOH만큼도 내가 판매한 금만큼 비용 처리하겠다. 왜냐하면 제품 원가니까 이런 컨셉이 되어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풀이 과정 한번 봅시다. 자, 우리 46번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10,000원 판가입니다. 7,500원은 변동원가요. 여기 3,000원, 2,500원, 2,000원 이거 3개 더한 거죠. 자, 변동원가 계산이라면 요 정도에서 괄호 닫았을 거예요. 공원이익으로 갈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전부원가 계산이니까 괄호 안에 누구도 집어넣자? FOH도 집어넣자. 다만 단가로 들어가야죠. 단가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생산량은요. 지금 보니까 수량의 대변에 4,200개 판매량, 기말재고 400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초에는 600개니까 우리가 대변 합계해서 차변에 알고 있는 거 빼면 차변에 있는 나머지 4,000개 생산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4,000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200만 원만큼 발생했다라는 거니까 4,000개를 만들면서 200만 원을 발생시켰어? 그럼 한 개당은 500원 꼴이었겠군? 이런 식으로 단가를 뽑아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마저도 이렇게 괄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바로 전부 원가 계산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손익분기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Q 중에서도 BEPQ를 좀 걸어줬고요. 고정비 중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괄호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고정 판매 관리비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괄호 바깥에. 그죠? 그래서 고정 판매 관리비 300만 원을 여기서 마저 빼줬습니다. BEP를 구하는 중이니까 영업이익은 제로다라고 놓고 예식을 풀면 되겠네요. 그죠? 계산해보시면 BEP는 1,500단위 정도 나와서요. 정답은 1,500단위 1번을 좀 골라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 따라오셨죠? 그죠? 47번 갈게요. 자, 47번은요. 우리 보조부문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용역을 구입하기로 했대요. S2에서 하던 짓을 폐쇄하려고 하나 봐. 그래서 S2를 폐쇄해버리고 외부에서 구입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 이익에 미치는 영향, 즉 증분 손익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걸 묻고 있네. 자, 먼저 읽어봅시다. 보조부문 S1, S2. 제조부문은 P1, P2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박스를 줬습니다. 자, 보시면 S1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지고대로 비율 때리면 되겠네. 400개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거 충분히 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2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풀어봤던 문제처럼 뭐가 지금 있어요?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있다. 그죠? 40단위 무시하고 비율 뽑자는 거. 근데
얘를 무시하는 순간 몇 개가 되냐면 이게 이제 360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360개인데 이게 S1한테 160개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160 나누기 360 해보세요. 딱 봐도 이게 안 떨어지겠네. 계산이 깔끔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테이블을 보자마자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비율을 뽑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숫자가 좀 더럽게 나오니까 굳이 그런 더러운 숫자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비율을 뽑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비율을 안 뽑아도 풀 수 있거나 아니면 뭔가 더러운 숫자라도 좀 뽑으려면 좀 나중에 뽑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야지 그 비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시간 쓰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비율 뽑는 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S1, S2의 변동원가 줬고요. 그 다음에 고정원가를 줬네. 자, 대한이라는 회사는 우리 회사죠. 민국이라는 다른 회사로부터 S2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역을 400원에 좀 공급해 줄게요 라는 제안을 받았대요. 지금은 S2에서 하는 짓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미 400개만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민국이 준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민국으로부터 S2의 용역을 외부로 구입받는 거니까 결국은 S2라는 녀석은 폐쇄를 하게 되겠네요. 그럼 S2를 폐쇄하면 당연히 S2가 쓰던 변동원가 4만 원은 없어지겠지만 고정원가 4만 원은요 별말 없으면 아무리 폐쇄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회피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원가는 비관련원가라고. 근데 문제에서 별말이 있을 때는 고정원가도 줄여줘야죠. 별말이 있네. S2마저도 고정원가인데도 불구하고 50%만큼을 절감할 수 있대요. 아 그러면 4만 원 중에 50%에 해당되는 2만 원은 절감되니까 걔는 관리원 원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지. 자 S2에 설비가 있었는데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남한테서 그냥 사갖고 오는 거니까 설비가 할 일이 없지. 논리는 이 누군가 빌려주겠다는 거죠. 빌려주면 2만 원만큼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럼 정말로 이걸 수락해서 S2는 폐쇄해버리고 외부로부터 용역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이익에 미치는 영향, 즉 증분 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는 거네. 자 S2를 폐쇄해버리고 외부에서 구입을 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냐라는 건데 항상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득이 되는 것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실이 되는 것도 있기 마련이겠다. 그렇죠? 기왕이면 득이 되는 것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득이 되는 거 좋은 일 뭐 생겨요? 좋은 일 생기는 거는 S2가 사라지니까 S2가 쓰던 원가가 갑자기 없어질 거다. 일반적으로 무슨 원가가 없어진다? 변동원가 없어진다. 그래서 S2의 변동원가의 감소야. 좋은 일이죠. 원가 감소니까 증분 수익입니다. 시험장에서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증분 수익 그런 말 못하러 쓰고 앉아있어요. 그냥 좋은 거니까 플러스. 이해되셨죠? 또 좋은 일은요. 일반적으로 고정비는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서 고정비마저도 절반이 절감이 된대. 그죠? 그래서 4만 원에 절반 2만 원 정도는 절감을 시켜보자고요. 좋은 일 하나 또 있네. 뭐 있어요? 지금 이 설비들 놀리느니 빌려주자. 빌려주면 얼마 벌 수 있더라? 2만 원을 벌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 여러분들이 아마 객관식 문제에서도 풀어보셨을 건데 항상 조심할 것은 S1과 S2 이런 보조 부문들은 자기네들끼리 너무 친한 거야.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있더라는 거 이걸 좀 조심하셔야죠. 즉 S1과 S2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폐쇄하는 건 누구야? 폐쇄하는 건 S2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1의 원가도 일부 절감된다는 거야. S1에 대한 고정비는 절감된다라는 말 없으니까 S1의 고정비 4만 원 얘는 놔두시고요. S1이 26만 원의 변동비를 지금 쓰고 있었는데 얘를 왜 썼어요? 변동비 26만 원을 써가면서 무슨 짓을 하고 싶었다? 나 S1은 26만 원의 원가를 써서 내 친구 S2도 도와주고 내 친구 P1도 도와주고 내 친구 P도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26만 원을 쓰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더 이상 S2는 이제 우리 회사에 없어요. 그럼 내가 도와주던 80단위에 해당되는 것, 즉 400단위 중에서 80단위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 그거만큼의 일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쓰던 변동원가 26만 원 가운데서 20%에 해당되는 금액은 더 이상 S1 입장에서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폐쇄되는 건 S2인데 S1마저도 원가의 감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26만 원 중에 20%, 20%는요. 방금 계산한 것처럼 80단위와 400단위의 비중인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52,000원만큼이 감소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오셨죠? 자, 근데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안 좋은 일도 있지. 원래 내가 만들던 보조 부문의 용역을 어떻게 하게 됐다? 이제 외부에서 사갖고 오게 됐다. 이건 공짜가 아니거든요. 돈을 줘야지. 얘네가 얼마 불렀어요?
지금 우리 민국이라는 회사가 한 단위당 400원을 불렀으니까 그럼 내가 토탈 얼마만큼을 줘야 되느냐 민국한테. 그럼 몇 개 사올 거냐 요거에 달려 있겠네. 그럼 몇 개 사올 거냐를 좀 계산해 봐야 되는데 계산 결과는 이렇습니다. 328단위만큼을 사갖고 와야 돼요. 어라? S2는 원래 400단위만큼 일하던 앤데 왜 400단위를 사오지 않고 328단위를 사옵니까? 요걸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딱 봐도 400단위 중에 40단위는 원래 누가 쓰던 거야? 지가 지 거 쓰던 거잖아. 근데 걔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지니까 40단위는 쓸 사람이 없죠? 쓸 사람이 없으니까 얘는 안 사와도 돼. 그럼 딱 봐도 일단은 360단위 정도 사와야 되겠네. 근데 그 360단위 중에서도 일부는 안 사와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360단위 나머지 합해서 360개. 360개 중에서 이 160개를 보시면 360개 중에 160개는 S1한테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S1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S1. 또 S2의 용역 중에서 무려 160개나 가져가던데 너 그 160개를 못하러 그렇게 가져가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자, S1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나도 내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S2의 저 용역이 필요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S1은 수선분이야. 수선. S1은 수선이야. 수선. S2는 전력이야. 전력. 이렇게 160 단위가 아니라 160kW라고 쳐보세요. 지금 우린 전력 부문에 폐쇄하고 싶은 거야. 야, 너 무슨 전기를 360kW나 만들고 있었어? 네 거 빼고. 아, 내가 S1한테도 160kW를 주고 있었거든. 그거 포함해서 360이야. 그럼 수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전력 부문한테서 무려 160kW나 가져가다가 쓴다며? 너 뭐 하는데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럼 수선 부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지금 이 수선하는 기계 다 고치러 다니느라고 이거 전기가 얼마나 많이 먹는데 이 기계가.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전기를 많이 써야 돼. 그럼 내가 이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냐? 내가 이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S2 것도 막 고쳐주고 P1 것도 이만큼 고쳐주고 P2 것도 이만큼 고쳐주고 있어. 그래서 그거 고쳐주느라고 뭐 시간이라고 치면 80시간, 200시간, 120시간을 막 쓰고 있는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지. 근데 원래 S1이 S2를 고쳐주던 80단위에 해당되는 이것은 더 이상 S1 입장에서도 일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왜? S2가 사라지니까. 즉 내가 S2가 다시 한번 S2가 S1에게 얼마만큼을 주냐면 160개를 줘요. 이렇게. 그럼 너 왜 160개나 가져가? 아, 160개 정도의 전기는 있어요. 전기라고 생각하면 전기는 있어야 이제 P1도 도와주고 P2도 도와주고 S2도 이만큼 도와줄 수 있거든. S2한테 주는 게 아까 전에 20%였죠? 근데 그 20%더 이상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요. 그럼 S1 입장에서도 160개만큼이나 되는 용역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을 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전체 160개 중에서 160개는 뭐예요? S2에서 S1에게 가는 거. S1에게 가는 160개 중에서 S1이 다시 우리 20%만큼을 S2한테 이렇게 주는 거지. 그 비율만큼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거야. 왜? S2는 더 이상 우리 회사에 남아있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요거만큼은 빼버리고 나머지만 사갖고 와도 되는데 그게 바로 328단이라는 거죠. 요걸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걸 좀 해보시면 우리 증분이익은 어떻게 나올 거냐? 800원 정도가 나와서 정답은 1번을 좀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폐쇄하는 것은 S2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감소는 S1한테도 존재한다라는 거,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328단위 요거를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328단위의 계산 요거 각주 2번에 있는 거 요거를 좀 잘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연습하세요. 네. 자, 되셨으면 이제 우리 4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8번 문제는요. 혹시 여러분 그 객관식 교재에서 김밥 파는 영숙이 문제 풀어본 분 계세요? 그 무슨 뭐 야구장에 간다며. 야구장에 무슨 뭐 한국 시리즈 때 뭐 김밥을 팔고 있는 어떤 영숙이가 김밥을 몇 개 만들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했다면서요.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데 공 하나씩 뗀 것 같은데 계산해보니까 그 문제랑 숫자도 똑같아요. 숫자도 다 똑같은데 공을 하나씩 뺐어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인데 그 계산 이 48번 문제는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원가만 풀어봤는데 재무에게 좀 어렵게 나왔다고 하대. 그래서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했을 것 같은데 정부에게도 어려웠다고 하니까 문제지를 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4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셨다면 솔직히 말해서 뒤로 좀 제끼거나 아예 그냥 스킵하거나 했어도 괜찮았을 문제. 왜냐면 그 계산기 두드려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48번은. 그래서 그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계산기를 한참 두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에 좀 해당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읽어볼게요. 자, 제품 A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 근데 이제 제조원가 팔려고 한다. 근데 제조원가 200원이고요. 판가가 500원이래. 만약에 안 팔리면 다 폐기해야 된대요. 못 판다 이거지 그냥. 미리 생산한 A가 전량 판매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생산 판매도 불가능하대요. 자, 그런 와중에 예상한 판매량과 그다음에 확률을 좀 줬네요. 500개 팔릴 확률 40%, 600개가 팔릴 확률이 30%, 또 700개가 팔릴 확률은 30%만큼이랍니다. 자, A에 대해서 완전한 예측을 해주는 완전 정보 시스템이 있다. 결국 EVPI 한번 구해보세요. 그런 컨셉이네. 1, 2, 3, 4, 5번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성과표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성과표는 이렇게 그려야죠. 자, 괄호축에다가는 우리가 상황을 집어넣을 거예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말 그대로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면 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이해되셨죠? 자, 500개가 팔릴 수도 있고 600개가 팔릴 수도 있고 700개가 팔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세로축에다가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는 거. 즉 대안을 집어넣는 거야. 다시 한번 세로축은 우리가 대안이라고 부르고요. 대안. 괄호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상황이라고 불러요.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펼쳐지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 대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고르는 거. 자, 그럼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냐면 500개 아니면 600개 아니면 700개가 팔릴 것 같아. 그럼 500개 만들어서 갈까? 600개 만들어서 갈까? 700개 만들어서 갈까?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500개를 만들었다라고 쳐봅시다. 500개를 만들었는데 500개가 팔렸어요. 그럼 그거만큼 이익을 뽑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500개를 만들었는데 600개를 팔 수 있어요. 팔렸다는 게 아니야. 600개를 파는 게 가능해요. 근데 나는 500개만 팔릴 줄 알았어. 다시 한번. 내가 뭐 아까 그 김밥 파는 영숙 얘기로 하면 집에서 김밥을 막 싸요. 근데 내가 야구장을 가면 이 김밥을 오늘 몇 개나 팔 수 있을까 예상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암만 생각해도 500개밖에 못 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500개만 말았어. 500개만 말아가지고 야구장에 갔어요. 근데 손님이 몇 명 오냐면 600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100개 더 팔 수 있었잖아. 근데 난 지금 김밥 몇 개 만들었어요? 500개. 그럼 100개 거기서 부랴부랴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며 문제에 써 있잖아요. 안 되니까 결국은 600개를 진짜로 팔았다 이게 아니라 600명의 손님이 왔다 이 소리예요. 600명의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갖고 간 김밥은 지금 500개밖에 없으니까 이익도 500개에 대해서밖에 안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00개만큼을 팔았다가 아니라 700개만큼 예상 판매량이 생겨버린, 판매가 가능해져 버린 거지. 나는 싸갖고 간 김밥이 500개밖에 없는데 줄 서 있는 사람이 700명이 줄 서 버린 거야. 그래도 몇 개밖에 못 판다? 500개밖에 못 판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은요, 이익이 다 똑같아요. 어차피 판매가 500개, 600개, 700개다라고 할지라도 진짜로 500개, 600개, 700개를 팔 수 있느냐? 못 팔아. 왜? 애초에 500개만큼만 만들어서 갔는데요, 뭘. 그래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500개밖에 안 되고 500원의 판가와 200원의 제조원가를 뺀 후에 거기다 500개를 때려주시는 거니까 이익은 15만 원으로 다 동일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두 번째 칼럼으로 갑시다. 600개를 만들어서 갔어요. 왠지 600개 팔릴 것 같아서. 근데 손님이 500명밖에 안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은 얼마 날까? 수익은 500명에 대해서 나겠죠. 500개에 대해서. 하지만 비용은 얼마 썼어요? 비용은 600개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13만 원인데 어떻게 계산했느냐? 수익은요 500개에 대해서밖에 안 나요. 한 개당 500원을 받고 팔았는데 몇 개 팔았느냐? 500개를 팔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근데 만들기는 몇 개를 만들었어요? 손님 더 올 줄 알고 600개를 만들었으니까 비용은 600개에 대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13만 원밖에 이익이 안 납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600개를 딱 만들었는데 600개 팔렸다. 오, 그럼 딱 600개만큼 수익도 비용도 먹으면 되겠네. 이익을 600개에 대해서 잡으면 돼요. 이건 심플하지? 자, 근데 여기도 보세요. 아까랑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600개만 만들어서 갔는데 손님이 700명 왔어. 정작 몇 개밖에 못 팔겠어요? 600개밖에 못 파는 거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이익은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600개까지밖에 없다고. 손님이 700명 왔어도. 왜냐? 내가 싸갖고 간 김밥이 600개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700개를 만들어 봅시다. 만약 우리가 700개를 만들었는데 고작 500개밖에 못 팔았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수익은 500개. 하지만 이미 만들어 버렸는데 비용은 다 썼죠. 그럼 200개 어떻게 그냥 버려야지 뭐. 버린다며. 폐기한다며.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리는 이익이 요만큼 나오겠네요. 500원 받고 500개를 팔았는데
버리는 거, 내가 만든 건 700개니까 그만큼 비용은 다 썼죠. 그럼 200개 재고가 남겠네. 그냥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요거밖에 안 나와요. 요 자리도 마찬가지겠네. 우리는 700개를 싸갖고 갔는데 손님은 600명밖에 안 했어. 수익은 600개, 비용은 700개. 요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500 곱하기 600 수익이고요. 200 곱하기 700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익은 16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다음 봅시다. 그 다음으로 700개만큼을 딱 만들었는데 진짜로 700개가 딱 팔렸어요. 그럼 수익도 비용도 700개에 대해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익도 700개 딱 잡으면 되겠네. 21만 원 정도 나와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500개를 팔게 됐다 그러면 500개 만드는 게 당연히 제일 좋고요. 600개 팔 것 같다 그러면 600개 딱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700개 만들었다 그러면 700개 딱 만드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판매될 수량만큼 정확하게 딱 생산한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도대체가 500개 팔릴지 600개 팔릴지 700개 팔릴지를 아직 야구장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는 뭘 구한다? 기대가치를 구한다. 그래서 기대가치는 각각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죠. 500개 생산을 예로 들어보면 15만 원 곱하기 40%, 15만 원 곱하기 30%, 15만 원 곱하기 30%에서 다 더한 거예요. 당연히 15만 원 되겠지. 두 번째 걸로 한번 더해 볼게요. 13만 원에 40%, 18만 원에 30%, 18만 원에 30% 이걸 때려주면 16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 줄 다 계산해 보시면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이느냐? 얘가 제일 기대값이 크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가장 최적이다. 얘가 최대니까 이렇게 의사결정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1번부터 읽어봅니다. 자, 1번에 보시니까 기존 정보 하의 기대가치가 15만 5천 원이래요. 기존 정보하의 기대가치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정보 아직 없을 때 기존 정보라는 건 요 성과표 하나 딱 만들 수 있는 그 정보를 얘기하거든요. 요만큼 딱 만들어 봤을 때 그나마 내 입장에서 베스트는 뭐냐? 그게 바로 기존 정보 하의 기대가치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16만 원이다 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6만 원이니까 틀린 말이 되겠네. 자, 2번. 기존 정보 하에서는 생산량이 700개인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기존 정보 하에서 얘가 제일 좋잖아요. 그럼 뭘 선택할 거냐면 600개 생산한다. 이 대안을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입니다. 그죠? 자, 3번하고 4번을 조금 비교해 보시면 3번은요.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래요. 4번은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래요. 이게 좀 말장난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어로 보시면 차라리 더 쉬워요. 완전 정보 하에라고 하는 것은 언더의 언더 하에니까 under the perfect information. 그 얘는 뭐야? 완전 정보 의니까 of the perfect information이요. 자, 이런 상황에 어떤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날 찾아오는 거예요.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미래를 보고 오는 사람이야.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오는 사람이야. 자기가 타임머신 타고 왔대. 근데 진짜야 그 사람이. 딱 오더니만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야구장 미리 가봤어요. 가서 내가 김밥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 야구장에서 배고픈 사람들 몇 명인지 다 세보고 왔어. 세봐서 나는 지금 손님이 500명 올지 600명 올지 700명 올지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막 꼬시는 거야. 그게 진짜 사실인 거야. 그게 바로 완전한 정보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러한 완전한 정보를 내가 손에 넣는다면 내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그 사람이 500개만큼 팔릴 것 같던데 그럼 500개 생산해서 이걸 딱 먹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의 입에서 너 600개 팔던데 이런 말이 딱 나온다면 나 진짜 600개 만들어서 요만큼의 이익을 보면 되잖아요. 야, 너 700개 정도 팔던데 이 말을 딱 듣게 된다면 당연히 700개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요거만큼을 딱 먹게 되겠죠. 자, 완전한 정보를 아직 손에 넣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그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완전한 정보를 건네받는다면 나는 다른 애들을 고르는 선택을 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 거고 무조건 각 상황에서 베스트인 생산량을 내가 확보할 수밖에 없겠구나. 각 상황에서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난 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15만 원 아니면 18만 원 아니면 21만 원이 되겠네.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근데 애석하게도 나는 저 사람한테 완전한 정보를 아직은 받은 적이 없어. 그럼 저 사람이 도대체 완전 정보를 나에게 정말로 준다면 과연 저 사람 입에서 너 500개 팔던데 이 말이 나올지, 너 600개 팔던데 이 말이 나올지, 너 700개 팔던데 이 말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미래에서 500개냐 600개냐 700개냐를 보고 왔다면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완전 정보가 500개일 확률도 똑같이 40%, 600개 팔던데 라고 말할 확률도 30%, 700개 팔던데 라고 말할 확률도 똑같이 30%가 아니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기대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지. 어떻게? 15만 원에 40%, 18만 원에 30%, 21만 원에 30%를 곱하신 다음에 다 더하는 거야.
그럼 그게 나의 베스트겠지. 뭐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완전 정보가 있고 그 완전 정보 아래에서 완전 정보 하에서 기대값을 구하면 그만큼 좋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걔를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는 각각의 베스트 15만 원, 18만 원, 21만 원 거기에다 각각의 확률을 때려줘서 17만 7천 원이다. 이 정도로 이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EVPI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E는 expected value, 그 다음에 perfect information인데 이게 of인 거지 이렇게. expected value of perfect information.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perfect한 information을 얻었어요. 완전한 정보를 얻은 덕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완전 정보가 없을 때는 내가 셋 중에 고른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제일 좋은 걸 고른다라고 해봤자 16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정보가 있다면 그 안에서 의사결정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17만 7천 원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나 혼자 하면 해봤자 16만 원인데 완전한 정보 덕에 17만 7천 원까지 가는 거니까 얼마만큼 더 좋아지냐면 17,000 원만큼이 확 좋아지는 거죠. 그럼 그 정보는 얼마짜리 정보다? 나에게 17,000원만큼 득을 보게끔 해주는 그런 정보인 거니까 결국 17,000원짜리 정보겠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가 이 둘 간의 차이예요. 얘랑 둘 간의 차이 17,000원. 근데 3번하고 4번을 잘 보시면 금액은 맞아요. 금액은 맞는데 서로 바꿔서 설명해놨지. 이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가 17만 7천 원이고요.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가 17,000원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이 계산을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저 같으면 재무회계랑 정보회계가 어려웠다고 하니까 저 같으면 이제 그쪽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문제는 안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찍고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답안지를 100주로 내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5분의 1의 확률이 되는데 그 5분의 1의 확률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적어도 3번, 4번은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라는 말과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라는 말, 이 둘 말의 차이, 의미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가 더 커야죠. 완전 정보가 있을 때 기대가치가 요만큼. 그치만 기존 정보만 있을 때 기대가치는 요거만큼.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 정보 덕분에 원래 이만큼이었던 것이 요거 이 바깥에 만큼 뛰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라니까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기존의 정보만 가지고는 내가 이 정도의 효익밖에 못 얻는데 완전한 정보가 있으면 요만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완전한 정보 덕분에 내가 요거만큼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가 요만큼이고요.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가 늘어난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요런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딱 봐도 숫자가 얘보다 얘가 더 클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럼 3번하고 4번은 둘 다 헛소리라고 분명히. 그렇다라고 한다면 3, 4번을 빼고 적어도 1번, 2번, 5번 중에 하나를 골랐겠죠. 그럼 남들은 5분의 1의 확률로 찍는데 나는 그래도 어쨌든 3분의 1로 찍는 거니까 아무래도 내 합격 확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그런 식으로 찍고 나오셨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5번에 봅시다. 기존 정보 하에서 기대가치가 가장 큰 대안 아까 전에 뭐였어요? 600개. 600개를 내가 선택해버린 거야. 근데 A는 500개가 팔려버렸어요. 예측에 오차가 생겨버린 거지. 나는 600개는 팔리겠지. 그래도 내가 600개는 팔겠지 해서 600개를 만들어서 갔는데 실제로는 500개밖에 안 팔렸다는 거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나는 13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되겠네. 그렇죠? 자, 근데 예측의 오차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쳐보세요. 예측의 오차가 없었다는 것은 예측을 무지하게 정확하게 한 거야. 500개 판매될 거다라는 걸 딱 맞춰서 간 거죠. 500개가 팔 거다라는 걸 정말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나는 처음부터 몇 개 만들었을까요? 500개 만들었겠지. 500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500개를 팔았다면 나는 15만 원까지는 갈 수 있었잖아요. 원래 15만 원까지 갔어야 되는데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나는 13만 원에 살고 있어요. 그럼 오차 얼마 났어요? 2만 원짜리 오차가 나버린 거네. 그게 바로 예측 오차의 원가입니다. 예측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500개를 정확히 예측했다면 나는 15만 원을 얻었을 거예요. 15만 원을. 하지만 예측을 제대로 못했어. 500명만큼의 손님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600명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오차가 생겨서 14만 원까지밖에 못 와버린 거지. 그럼 원래는 15만 원 돼야 되는데 내가 13만 원밖에 못 얻고 있으니까 둘 간의 차이 2만 원이 바로 예측 오차의 원가다. 5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을 좀 골라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죠? 49번 봅시다. 49번은 이제 표준 원가 계산 문제인데 그 활동 기준 원가 계산 하에서의 표준 원가 계산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일 제품을 생산해서 팔고 있다. X 3년 초에 영업을 개시를 했대요. 표준원가 쓰고 있다. 연초에 수립되어서 향후 1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쓴대요. 그걸 이용해서 변동 제조 간접원가 이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데 전부 다 기계 작업 준비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가고 원가 동의는 기계 작업 준비 시간이래요. 자, 요 말을 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원가 동인이 기계 작업 준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VOH에 대해서 차이 분석을 하려면 AQ, AP에서부터 AQ, SP, 그 다음에 SQ, SP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이 숫자들만 이렇게 막 쓰실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자, 근데 항상 Q가 뭐냐 도대체? Q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 DM하고 DL은요, Q를 대놓고 줘요. 왜냐면 DM에서 말하는 Q는 물리적 Q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 회사는 DM 재료를 킬로그램으로 막 측정하고 있어. 그럼 Q는 킬로그램이죠 뭐. 직접 노무 시간, 직접 노무 원가, DL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Q가 우리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일한 것만큼 시급으로 이제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노동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돈 나가는 단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노동 시간을 당연히 Q로 써요. 근데 이 VOH나 FOH 같은 애들은 배부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배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VOH나 FOH는 결국은 물리적으로 딱 봤을 때 요거 때문에 이렇게 막 가는구나. 얘 때문에 더 늘어나고 얘 때문에 더 줄어드는구나. 이게 딱 1대1로 물리적으로 안 보인다고요. 추적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배부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회계팀에서 그냥 하나 정해요. 그러니까 얘 따라 간다고 보자. 이게 제일 인과관계가 높을 것 같다. 배부 기준은 항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배부 기준은 이 문제에서는 기계 작업 준비 시간에 쓰자라고 줬어요. 그러면 VOH에서 분석할 때 Q 자리에 이 모든 Q 자리에 항상 뭘 쓰라는 거냐? 기계 작업 준비 시간을 Q로 써라 이런 컨셉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원가 VOH든 FOH든 뭔가 차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Q를 뭘로 쓸 거냐라고 하는 건 항상 배부 기준이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기계 작업 시간이 원가 동의는 저 녀석이 바로 Q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니까 이제 배부 기준이라는 말 대신에 원가 동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죠. 자, 어쨌든 관련해서 예산 자료를 줬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결과도 줬네. 이렇게 두 개 칼럼이 이렇게 있는데 생산량을 줬고요. 배치의 규모래. 그러니까 한 묶음에 몇 개 들어가느냐. 그리고 한 묶음당 시간 몇 시간이나 들어가느냐. 한 시간당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냐라는 것을 줬는데 얘만 지금 안 줬네. 그죠? 자, 어쨌든 X3년도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소비 차이가 37,500원만큼 불리하게 나왔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능률 차이는 얼마나 나올 것인가요? 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한테 고정 예산과 그 다음에 실제를 줬어요. 자, 고정 예산이라는 표현은 언제 예산이냐면 연초 1월 1일 날 세팅하는 그런 예산을 고정 예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산에 초에 설정한 연간 예산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예산 자료는 결국은 고정 예산을 뜻하는 거야. 우리한테 고정 예산을 준 거지. 초에 설정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고정 예산과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간에 우리가 금액을 좀 뽑아 볼 건데 먼저 고정 예산을 좀 볼게요. 생산량은 60만 단위인데 배치의 규모는 지금 250단위래요. 60만 개를 묶음으로 막 묶어. 근데 한 묶음에 몇 개 들어가게 묶을 거냐? 250개씩. 250개가 한 주머니에 들어가게 막 묶는다. 그럼 몇 묶음 나오겠어요? 나눠주면 2,400 묶음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한 묶음당 몇 시간이라고 했냐면 4시간이다라고 했으니까 곱해주시면 9,600시간. 되셨죠? 실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50만 단위인데 몇 개 한 묶음으로 묶어버릴 거냐면 400개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자. 그럼 몇 묶음 나올 거냐? 1250 묶음 나올 것이다. 한 묶음당 몇 시간이냐? 6시간이다. 곱해보시면 7500시간 정도의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표준원가 계산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성과 평가를 할 적에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적에 실제와 예산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죠. 평가를 하려면 실제와 예산을 비교한다. 예산보다 잘했냐 못했냐는 당연히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절대로 고정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예산을 써야 돼요? 무조건 변동 예산을 써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 즉 고정 예산과 실제 금액을 둘이 막 비교해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변동 예산으로 무조건 가야지 돼요. 그럼
변동 예산으로 갈 때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고정 예산을 변동 예산으로 바꿀 때는 우리는 생산량이라고 하는 이 변수, 생산량만큼은 분명히 이름 자체가 예산인데, 분명히 얘도 나름대로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만큼은 무조건 뭘 써야 되느냐? 실제를 좀 써줘야 돼요. 생산량만큼은 실제를 써주신다면 그게 바로 변동 예산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 간단하게 적어 놓은 요 안에 굉장히 설명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강평 강의에 불과한 거지 기본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는 다 이제 1시간은 걸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생략을 하는데 혹시나 지금 이 강평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이제 1차 시험 합격했는데 2차생이 돼야 되는데 나 이 개념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2차 강의 할 때, 2차 강의 때 이 부분 똑같이 또 설명해 드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진짜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2차 때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번에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난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도 이제 한 번 더 도전할 거다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 개념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무조건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강의를 통해서든 뭐 기본 강의든 심화 강의든 객관식 강의든 2차 강의든 요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서 정말 기본 강의 한다라고 생각하고 1시간씩은 제가 요거 설명하는데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1시간이나 투입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냥 요 정도는 좀 알고 문제를 풀자고요. 다시 한번 실제와 예산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예산은 변동 예산이어야 한다. 그럼 변동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름은 예산이지만 생산량만큼은 예산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실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요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변동 예산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명색이 예산이잖아요. 변동 예산도 예산이니까 여기 있는 이 예산, 이 고정 예산에 있는 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거든요. 하나만 빼고. 뭐만? 생산량만 실제에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나머지는 다 이쪽에서 가져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죠? 자,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변동 예산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생산량만큼은 실제를 씁니다. 근데 걔네들을 묶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 묶음당 몇 개냐? 그거는 250개에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고정 예산이니까. 절대로 400개를 쓰면 안 되고 250개를 쓴다는 거죠. 나눠봅시다. 여기는 이제 계산되는 값인 거지. 아, 그럼 2000 묶음이구나. 그럼 한 묶음당 몇 시간이요? 예산은 4시간이고 실제는 6시간인데 생산량만 실제고 나머지는 다 예산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몇 시간? 4시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2000 묶음에 4시간이니까 8000시간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우리는 QP 분석을 할 적에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이 기계작업 준비 시간의 배부 기준, 즉 원가 동일로 잡아놨으니까 얘가 바로 Q가 된다는 거야. 그럼 요 녀석들 중에 뭔가가 AQ도 되고 SQ도 될 거 아니겠어요? 자, 5초만 드릴 테니까 셋 중에 AQ는 누구고 SQ는 누군지 한번 잡아보세요. AQ는 어디 있고 SQ는 어디 있는가? 자, AQ는 쉽죠? AQ는 당연히 얘가 AQ겠지. SQ는 절대로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거.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무조건 고정 예산이 아니라 변동 예산이랑 비교를 해야만 성과 평가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얘가 AQ고 얘는 SQ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일반적으로는 기준조업도로 쓰여요. 기준조업도. 기준조업도로 많이 씁니다. 얘를 이렇게 기준조업도. 그 기준조업도 이야기는 사실은 뭐 요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1월 1일 날 짜놓은 조업도를 우리 기준조업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정 예산이니까 1월 1일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1월 1일 얘기다 보니까 여기는 9600시간이 기준조업도다. 다른 자료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럼 VOH에 대해서 차이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AQ, AP에서부터 SQ, SP까지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AQ 자리에다가는 7500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시간당으로서의 변동 제조 원가가 그래도 실제 결과로서 55원이다라고 하는 건 줬으니까 걔를 곱해버리면 되겠네. 41만 2,500원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뭘 줬냐면 소비 차이가 37,500원만큼 불리하다라는 걸 줬거든요. 소비 차이는 이렇게 둘 간의 요 차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줬으니까 얘를 좀 이용해주면 소비 차이가 37,500원이니까 불리한 차이는 왼쪽이 더 컸다는 거고 왼쪽이 더 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오른쪽으로 오면서 37,500원을 차감해주면 되겠네. 그럼 계산 결과는 37만 5천원이 나오죠. 근데 어차피 AQ는 7,500시간이니까 37만 5천원과 7,500시간을 이용해주면 나누어서 시간당 50원이 바로 SP였구나 라는 것을 역산할 수 있네. 즉 여기서 안 줬는데 이 금액이 50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50원은 여기다가도 당연히 쓰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SQ만 필요해요. 자, SQ 하나가 다 필요한데 여기 50원이고 SQ가 하나 필요한데 SQ 자리에다가는 뭘 넣자? 그냥 얘를 넣자. 8,000시간 이렇게. 따라오셨죠? 그죠? 한번 넣어봅시다. 8,000시간에 50원 때려주면 4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럼 우리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능률 차이였으니까 능률 차이는 이렇게 줄간의 차이를 말할 것이고 25,000원만큼 유리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 25,000원만큼 유리하더라. 그죠? 자, 마지막 50번 문제 가볼 텐데요. 50번 문제는 이제 말 문제네요. 1번부터 천천히 읽어보면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변동 예산은 일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 관한 예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범위는요. 아까 뭐 생산량 같은 거 실제로 간다면서요. 그럼 실제 생산량은 내가 예산 짜놓은 거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범위에 대한 예산이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 대한 예산이고 성과 평가와 목적을 위해서 실제 원가를 실제 조업도 수준에 있어서의 예산 원가와 비교한다. 자, 말을 길게 써놨지만 실제 원가를 예산과 비교하는데 무슨 예산이래요? 실제 조업도 수준에 있어서의 예산이래. 이게 변동 예산이라는 뜻이라고요. 왜? 아까 조업도 생산량은 실제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균형 성과표래요. 우리 균형 성과표에서는 총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4가지 관점 중에서 3가지는 뭐예요? 3가지는 비재무적인 관점, 나머지 하나는 재무적인 관점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똑같이 이런 스튜디오 강의로 전략적 원가 관리와 성과평가 쪽 관련해서 특강을 좀 했었어요. 특강하면서 이제 균형 성과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순서를 반드시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종업원이 똑똑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학습과 성장 관점 이게 우선입니다. 종업원들이 똘똘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부적으로 잘 돌아가요.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 내부적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누가 좋아할 거냐? 고객이 좋아요. 고객 관점. 여기까지가 비재무적인 관점이에요. 그럼 고객들이 우리를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잘 벌지. 재무적인 관점. 그래서 학습과 성장, 내부 프로세스, 고객으로 이어지는 비재무적인 관점이 먼저 있고 걔네들이 선행적인 지표고 그런 다음에 돈 번다. 재무적인 관점이 가장 우리 후행적인 지표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해되셨죠? 가장 궁극적인 지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비재무적인 성과 측정치는 재무적 성과 측정치의 선행지표가 된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예산과 관련해서 종업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 예산 제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사장님이 알아서 막 짜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들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린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회의를 해서 예산 짜는 그런 형태를 참여 예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종업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책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당연한 거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모티베이션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예산 슬랙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준대요. 예산 슬랙이면 슬랙이 이게 이제 영어 사전 찾아보면 뭔가 이렇게 좀 널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한가한 정도 되는 한가한 뭐 여유로운 한가한 요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을 널널하게 짜는 거야. 왜?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실제 성과와 예산 간의 비교를 통해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된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뱉어서 참여 예산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일부러 널널하게 짜면 이거를 찍어서 내가 예산보다 실제가 더 좋아져서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게 좀 더 수월해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매팀장인 거야. 근데 참여 예산이래. 사장님이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팔 수 있어? 딱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판매팀장이니까 영업하러 많이 다녔어요. 막 골프도 치고 술도 먹고 하면서 나름대로 계약을 많이 따놨어. 그래서 올 한 해 매출 뭐 대충 해도 한 100원 나올 거 다 알아요. 근데 사장님한테는 저희가 한 90원 정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든. 예산을 90원으로 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는 100원 찍을 수 있어. 여유 있게. 그럼 100원 정도를 딱 찍었는데 내가 예산 짤 때 90원이다라고 했으니까 90원보다 100원이 더 높으니까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보너스를 받는 거지. 이런 걸 노리고 예산을 일부러 널널하게 짜는 현상. 이것을 예산 슬랙이라고 하는데 경영자가 다 짜주면 그럴 일이 없겠죠. 하지만 종업원을 참여시키는 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이 지금 정답이에요. 참여 예산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 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텐데 3번에서는 예산 슬랙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준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자, 4번과 5번도 마저 봅시다. 4번에 보니까 균형 성과표는요. 조직의 수익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다 보니까 4가지 관점 중에서 재무적인 성과를 가장 중시한대요. 자, 이것도 그 전략적 성과평가 우리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항상 기업의 주된 목표는 뭐냐면 그냥 돈 버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균형을 맞춰서 비재무적인 거랑 재무적인 거를 다 밸런스 있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돈 버는 거다.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제일 중시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종합예산은 조직의 각 부문 활동에 대한 예산이 종합된 조직 전체의 예산이래요. 이름 자체가 종합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팀에 대한 예산만 짠다, 생산팀에 대한 예산만 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의 예산을 짜주는 것이 바로 종합예산이고요. 종합예산 배우는 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그 예산을 배우는 거예요. 즉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처럼 회계를 잘 하시는 분들 말고 회계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일상에서 예산이라고 표현하면 그 예산은 1월 1일 날 짜는 거예요? 아니면 12월 31일 날 짜는 거야? 여러분 2023년의 예산은 2023년 1월 1일 날 짜야 될까요? 아니면 2023년 12월 31일 날 짜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의 예산은 당연히 기초에 짜는 거고요. 기초에 짜는 예산을 우리는 아까 고정예산이라고 하자며 종합예산은 그거 배우는 거야. 그래서 종합예산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말하는 그 예산 어떻게 짜는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표준원격 예산에 오면서 성과평가를 하려면 그때 그 1월 1일 날의 예산 말고 12월 31일 날 생산량만큼은 실제로 반영해가지고 다시 짠 예산, 무슨 예산? 변동예산. 그래서 변동예산이랑 비교해서 성과평가를 한다 그뿐이에요. 근데 종합예산 챕터에서 배우는 그 예산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말하는 1월 1일 날의 예산, 즉 종합예산은 고정예산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5번이 그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각 부문 활동에 대한 예산이 종합된 조직 전체의 예산이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예정조업도를 기준으로 수립한다. 1월 1일 날 예상해서 그래서 뭐다? 고정예산에 해당된다라는 거 5번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3번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좀 골라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죠.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2차까지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야만 이제 회계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열심히 하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2차 때는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셔가지고 꼭 최종 합격하실 수 있기를 좀 바라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혈기도 넘치시는 분들이고 혹시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찾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회계사로서의 길을 가는 거 못지않게 어쩌면 더 그 이상으로 더 행복한 그런 삶을 분명히 사실 수 있을 테니까 이 강평을 듣는 모든 분들을 좀 응원하면서 강평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